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 많이 하셨습니까? 지방선거로는 역대 최대 투표율입니다만 20%를 조금 넘긴 수준이니까요. 6월 1일 하루 본투표하셔야 할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여야가 난항을 겪으면서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59조에서 62조로 증액이 됐지만 이 소급 적용은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 야당은 강하게 소급을 주장하고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자, 여야가 공수를 바꾸는 모양이 마치 역할극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긴 코로나 불황을 빠져나오는 듯 하자 이 닥쳐온 고물가 위기, 경제가 편안해질 길은 아직 멀어 보이는데요. 추경이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북한 미사일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자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요. 미국은 다시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자, 북증러와 한미일 21세기 신냉전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와 안보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핵 전선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자, 국제적, 국가적 과제가 많아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그 분석을 위해서 오늘도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형동 의원을 연결해서 6.1 지방선거 막판 필승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국제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 자, 문자 샵 9730으로 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분석. 자, 시사본부가 자랑하는 한입뉴스죠. 오늘의 핵심 뉴스를 그냥 칼같이 정리해드립니다.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신 있으시죠? 자신이 있습니다. 네네. 모든 시사 라디오 프로 중 가장 정확한 전달과 정확한 분석. 자, 드디어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손실보상, 무려 62조 원의 추경안이 의결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 4천억보다 2조 6천억을 증액한 그런 추경안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지방에 내려보내는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빼면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출하는 것은 39조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낮부터 오후부터 최고 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네네. 이틀간 오늘하고 내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번호가 짝수면 오늘, 홀수면 내일 이렇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어서요. 거기에 맞게 이틀은 신청하면 되시고요. 다음 달 1일부터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370만 명을 대상으로 준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371만 명으로 늘어났고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이고 네. 그리고 이게 매출 감소 여부를 따져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연매출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거나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앞서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닌데요.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적용 대상이 돼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이런 약 50개 업종은 상향 지원 업종으로 분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손실보전금을 600만 원이 아니고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12시부터 시작됐다. 뭐 한 25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추경안이 통과되자마자 지급이 되는 건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주말에 보니까 토요일에 한번 본회의가 무산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야 협의 과정에서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아예 좀 손실 보전 폭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기존의 손실까지도 이제 소급 적용을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을 계속 했었는데 네. 결국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어제 이제 협의가 끝나고 나서 합의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은 애초에 전체적으로 액수 자체를 넓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여당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반영을 못했지만 이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완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 손실 보상의 이제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에 추진하겠다.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네. 향후라는 거는 기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네네. 게다가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야가 모두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네. 다소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뭐 대선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대선 내내 50조 추경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추진이 됩니다만 사실은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뀐 게 고물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네. 거기다 고환율, 고금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경이 지난 정부 때보다는 이번 정부에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지금 국채 발행 없이 어찌 보면 세수가 넉넉하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이렇게 대규모 추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자, 그 과정에서 보니까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영수회담 제안도 하고 네. 청와대는 이건 일단은 좀 고사한 것 같고요. 선거 후에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텐데. 자, 윤 대통령 이 추경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일부 질응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경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의 질문에 네네. 그럼 추경 안 합니까?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물가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네네. 이 영세 자영업자가 숨 넘어가는데 그것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질문은 뭐 받지 않고 집무실로 향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회에 이 합의 처리를 강조하면서 네네. 계속 뭐 지난 27일 밤에도 뭐 기다렸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번에 여야가 합의된 그런 내용을 보면 자영업자뿐만이 아니고 특수 형태 근로노동 종사자 또 프리랜서 이 계층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 지원금 6월에 지급이 되고 또 문화예술인에게도 200만 원 지원금 뭐 7월 중에 지급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법인 택시 또 그다음에 버스 기사 분들에 대해서도 6월 중에 300만 원 그러니까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도 300만 원이 6월 중에 지급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물가 걱정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그런데 우선 어려운 분들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돈이 많이 풀려서 양적 완화가 되면 당연히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고 고물가 원인이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지금 또 돈이 많이 풀리면 이제 물가는 오르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추경안을 둘러싸고 결국 이제 지방선거 직전에 이제 돈이 풀리는 상황까지를 짚어보려면 사실 이번 추경안 협상뿐만이 아니고 지난 연말부터 이어졌었던 여야의 이제 공방을 전체적으로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집행되는 추경안이 미리 좀 당겨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예를 들면 대선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1월에 풀 수 있었더라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고물가 상황이 지금하고는 다소 좀 다른 상황이었고 여전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많은 상태였어요. 지금하고 굉장히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만큼의 충격을 던져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금이랑은 정반대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추경을 대선 이후로 미루려고 했었던 야당과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대한 좀 추경 규모를 줄이려고 했었던 것들 이게 다 얽혀 돌아가다 보니까 적시에 돈이 투입되지 못하고 시간이 좀 지연된 상태로 투입되면서 결국 물가 충격까지 좀 우리가 우려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권에서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해서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부딪히게 된다면 이번처럼 이렇게 지연된 식의 그
추경 집행은 안 되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추경은 타이밍이다. 이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단은 박 기자님은 정규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없으시죠? 그런데 임경빈 작가는 프리랜서잖아요. 특고 노동자 아닌가요? 특수고용이긴 한데 네. 이 매출이 줄어야 되는데 네. 저희는 매출이 늘었어요? 안타깝게도 줄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것만 해도 또 다행인 셈이죠. 대신 이제 저희 장인께서 이제 자영업자시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지원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대부분 자영업자라. 그럼요. 자영업자 비중이 워낙 높으세요. 네. 운전을 하실 수도 있고 라이더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뭐 학습지를 하실 수도 있고. 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물가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물가 오른다고 난리예요. 지난 네. 주말에 장을 보신 장모님도 돼지고기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양배추 한 통을 들었다 내려놨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엄청난 것 같은데 지금 수입 돼지고기 값을 최대 20% 낮춘다.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정부가 오늘 추경호 부총리 개원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민생 안정 대책을 확정을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고기와 식용유 또 뭐 밀가루, 계란 가공품 다 감자, 많이 올랐잖아요. 채소. 이런 식품 원료 7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할당 관세 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관세가 없이 들여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현재 22.5%에서 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커피, 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도 2023년까지 한시 면제를 하고요. 네. 이게 원가를 9.1% 인하 효과를 낸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병, 캔 이런 개발 포장된 가공식품 이런 것도 부가가치세 10%도 내년까지 면제한다는 거고요. 뭐 이 품목이 뭐냐면 김치와 된장, 또 고추장, 간장 이런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이에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시행될 경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식품뿐만이 아니고요. 중산 서민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 이걸 가격 급등 이전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 계속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 한해서 올해 공시가 대신에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으로 낮추겠다 이런 얘기고요. 재산세의 경우에는 6억 이하 1세대 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낮을 거다.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와 함께 6만 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 그러니까 5G 중간 요금제 도입이 되고 승용차 개별 소비세 3세대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을 하고 또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집중해서 이걸 꼭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가격 통제보다는 관세와 부가세를 낮춰서 인하 효과를 내겠다. 그 외에도 이제 이 세금 문제도 있고 또 통신 요금제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 실물 경제 전문가면서 제가요. 네네. 네. 살림의 달인이죠. 임경민 작가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식용유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은 대체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번 상반기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하반기부터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닥칠 것이라는 지금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 주요 이 식료품 생산국들이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를 비롯해 인도는 이제 밀하고 대두를 많이 생산하는데 그렇고요. 우리가 주요 수입국으로 삼고 있는 게 미국인데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번에 가뭄이 심각하고 고온 때문에 제대로 파종을 못했다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특히 콩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콩을 굉장히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콩이 수입이 안 되면 아까 이제 박정호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고추장, 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지금부터 시작이라서 내년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정부도 그래서 지금 전방위로 관세를 조이는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응 방안이 나왔는데 추경호 부총리가 이 물가 문제는 내년까지 갈 것이다 이미 예견을 하고 있긴 해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지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전쟁, 기후위기 이건 뭐 우리가
우리가 뭐 이게 생활 속에서 손을 써서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통제를 할 수 없는 변수라서. 거의 뭐 재난, 재앙 수준의 문제들이 결부돼 있으니까. 야, 주말에 인도는 영상 50도까지 올라갔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난 주말 거치면서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이 다 끝났습니다. 20%를 넘기는 지방선거 역대 최대 네. 투표율인데, 자,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투표가. 네. 지금 현장 취재 엄청 다니고 계시죠? 분위기 네. 어때요? 뭐 여야가 정말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지지층이 투표장을 나오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투표 꼭 해달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힘 있는 여당 후보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고 특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견제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잘하기 위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물을 보고 지방선거는 투표해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예전 같으면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제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진보 측에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그건 전망을 하기가 쉬웠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과연 사전 투표율이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예측이 좀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선거 초반부터 굉장히 좀 강력하게 사전 투표 많이 참여해달라고 네. 지지층이 호소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높은 투표율이 과연 어느 쪽에서 더 많이 결집이 일어나는지 좀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역대 최고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라고 하지만 그래봐야 이제 비교군이 3개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올라간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0.48%포인트니까 이 기존의 사전투표율이 계속해서 이제 투표율이 올라가던 추세로 보면은 오히려 기존에 비하면 다소 좀 꺾인 상승률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본투표에서 단순히 좀 이전된 효과이고 네네.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투표에서는 오히려 2018년보다도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네네. 나오는 걸 보면 결국에는 6월 1일에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이게 역순으로 봐가지고 결국 누구한테 유리했다. 이걸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 여론오락관도 임 작가님이 똑같은 2명의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가 한 분은 지난번보다 높아질 것이다. 배정찬 소장은 60%를 넘어서 62%를 좀 넘길 것 같다. 근데 이은영 소장은 아니에요. 50% 중반대에 걸칠 것 같아요. 해서 지금 투표율에 대한 총투표율에 대한 의견이 달라요. 이렇게 되면 제가 또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라도 이렇게 한 자리를 다 하잖아요. 네. 우리가 필요한 건 다 해야 돼요. 다만 틀리면 안 되죠. 네.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전달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면은 여야 지도부가 네. 오늘도 격전지에서 정말 표심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대전. 오늘 현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대전의 발전을 위해 이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약속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 폭탄을 확실히 투여하겠다. 예산 폭탄. 윤석열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확실하게 챙기겠다. 이게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기 또 격전지기 때문에 확실한 이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인천 계양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사무소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아하. 거기에 지도부가 함께했는데 윤호중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이 모처럼 만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화해했나요? 네, 화해했고요. 뭐 네. 주말 사이에 화해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것은 한 표. 일방적 독주와 독선을 막아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균형과 안정을 선택하기 위해서 투표해달라. 투표하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저는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기자회견 마무리하고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포토타임을 가졌는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있고 양옆에 윤호중 위원장, 박지원 위원장이 서서 세 사람이 손을 맞잡는 모습.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내용이 없다. 하나가 됐다. 이걸 좀 보여주는데 집중한 거 아니냐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박 기자님 같은 분이 꼭 죄를 뿌리죠. 86그룹 영태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자, 그럼 선거 끝나고 얘기합시다. 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때요? 봉합이 잘 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최종적인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던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소 아쉽죠. 이게
봉합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네. 아예 내홍이 안 일어났어야죠. 뭐 물론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렇지만 이제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에 대한 그 얘기를 시작한 게 24일부터인데 네. 이게 벌써 일주일을 끈 셈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선거 운동 기간이 우리가 한 2주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주일을 사실상 민주당 내부에서 혁신을 둘러싼 논쟁으로 보낸 셈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이 선거를 뛰고 있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속이 바짝바짝 타는. 네. 그래서 이제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민주당에 대한 시각을 매일매일 느끼는 하루하루였다라고 했는데 지난 주말에도 이제 봉합이 됐다가 다시 풀려서 또 논쟁이 됐다가 결국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거.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의 쇄신의 어떤 방향성을 논쟁하는 자리에서도 네. 또 문제가 될 만한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선거 분위기는 2부 10분 인터뷰에서요. 오늘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를 연결해서 정당 직접 이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시간 지금 12시 41분이 막 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와서 이어가죠.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보신각 앞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회와 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행진 노선은 보신각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정동 사거리를 지나 경향 신문사 앞까지 이동을 할 예정이라서 도심으로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고속도로에서는 교통량이 줄어들 시간대라서 밀리는 곳들은 대부분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편도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쪽으로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설악 나들목에서 2km 정체가 되고 있는데 작업의 여파 때문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도 남동 일대에서만 속도를 줄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난주에 며칠간 내내 전해드리던 이슈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박 기자님 간단하게 민주당의 내용은 봉합이 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재혁신안을 수용한 윤호중 위원장에게 감사한다. 사실 이 5대 혁신안이 있었잖아요. 네. 아까 잠깐 언급한 이제 5869 용태론도 있었고 지금 임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네. 혁신안이 어떻게 이제 수용된 방식입니까? 이제 5가지 혁신안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박지원 위원장이 주장해 왔었던 젊은 민주당으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로 반영이 되긴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계속 논쟁의 핵심이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팬덤 정치 청산.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다소 이 순화된 형식으로 이제 당내 토론을 이제 활성화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이제 피하자 이제 이런 형식으로 뭉뚱그려서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은 박지원 위원장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이제 대부분 받아들인 모양이 됐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도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젊은 민주당이 돼야 되고 혁신하고 쇄신해야 된다는 거를 부정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대선에서 심판받은 정당이라는 이게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때는 결국 박지원 위원장이 했었던 얘기에 비슷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지도부하고 박지원 위원장이 계속 충돌해왔던 거는 타이밍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주일 전에 이걸 제기해서 우리가 정리하거나 새로운 어떤 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고 그 결론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알 수 없다. 혹은 별 영향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네네. 그거는 사실 박지원 위원장의 쇄신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지지를 해왔던 조홍천 비대위원 같은 분들도 지금 TPO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 타이밍이 맞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결국은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고 타이밍과 지방선거 이후가 문제였던 거라서 이 사안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펼쳐지게 될 당내 쇄신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과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보통 대선 패배하면 백서라는 걸 만들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지방선거가 닥쳐왔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까지 보고 민주당이 선방을 할지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할지에 따라 또 갈 길이 조금 이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선거부터 잘 치르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혁신안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데 봉합이 됐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 네. 필승 전략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튀어나왔는데 김포공항을 이전한다. 이게 논란이 지금 많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공약이 뭐냐면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네네. 어떻게 보면 정책 협약을 맺고 발표한 내용이에요. 인천 계양을 후보와 원래 거기 국회의원이었다가 서울시장으로 나간 그렇습니다. 송영길 후보. 송영길 후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시키고 그러니까 수도권 서부를 개발하겠다. 왜냐하면은 김포공항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고도 제한이나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발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서부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김포공항 때문에 제대로 개발이 안 되니 이게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고요. 오래된 사실은. 얘기죠. 오래된 얘기. 맞습니다. 강서구 주민들은 비행기가 되게 크게 보일 뿐만 아니라 네. 소음이 시끄러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인천도 뭐 비슷합니다. 네네. 서부 쪽이 개발이 되면서 가야 인천도 김포공항 영향을 덜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얘기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포공항 이전하면 제주도 관광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바로 치고 나왔습니다. 네네. 김포공항이 이전하면 제주도 지역과 또 이 관련된 김포공항에서 가는 여러 가지 국내 국내선. 지역, 네. 국내선 지역 이런 데는 관광 사업이나 이런 지역 경제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제주도 공항까지 내려가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계속해서 비판을 좀 하고 있고 또 내일 같은 경우는 내일도 제주도 가서 뭐 유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공약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 서울 수도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체 전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꼭 막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또 이슈화시키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잘 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약한 고리라는 거를 캐치를 한 거고 오히려 제주는 지금 국민의힘이 막 추격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네. 김포공항은 수도권 문제인데 그렇죠. 제주를 쳤어요. 네. 근데 실제로 김포공항을 이전하면 제주에 타격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김포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이제 비행기들의 이제 항공편의 한 70% 정도가 대부분이죠. 이제 제주행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가까운 해외들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동남아시아 이런 곳들인데 사실은 두 가지 요소가 다 몰려 있습니다. 저는 좀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공약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풍경에서 가장 좀 의아했던 장면이 뭐냐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그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처럼 강서 지역 주민들, 강서구 주민들 같으면 김포공항의 이전 문제가 이 지역의 현안일 수 있는데 나머지 다른 지역의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허브공항을 잃는다라는 인식으로 곧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천공항으로 이전해서 옮겨가게 되면 뭐 노원구라든지 강북구라든지 이제 다소 좀 떨어져 있는 그 서울 시민들 같으면 인천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기사 헤드라인 보니까 강남 주민들은 청주공항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강서구의 표심을 위해서 나머지 서울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결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라 이게 표 계산을 해보고 나온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송영길 후보나 혹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GTX 라인을 잘 만들어서 인천공항까지의 이동 거리를 이동 시간을 좀 줄이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 Y자형 GTX나 D 노선 같은 경우는 아직 명확하게 계획이 잡히거나 추진이 되는 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GTX 같은 경우는 계획을 갖고 착수를 해도 10여 년이 걸리는 이 대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청주공항으로 가라는 얘기는 더더욱 현실성이 없는 것일 거고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심지어 KTX를 지하로 바다를 뚫고 제주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과연 현실성이 있는 KTX를요? 네, 방안일까. 그러니까 이제 꼭 비행기로만 제주를 갈 게 아니고 KTX로도 갈 수 있게 하자라는 구상이긴 한데
이 구상 단계에 있는 네네. 대안을 과연 현실적으로 당장 옮길 수 있는 김포공항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게 네. 준비된 상태의 공항인지를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의 민주당 후보들도 당장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혹은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아침에 CBS 라디오를 통해서도 이게 대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안 된다고 했다. 본인이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인데 이건 안 되는 방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당 내에서도 뭔가 좀 혼선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준비 안 된 상태로 공약을 냈다는 비판을 좀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당장 지방선거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상해보니까 기분은 좋네요. 서울에서 제차 몰고 쭉 가서 남해안에서 터널로 들어가서 제주도까지 차로 가는 거야. 요즘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페리호에 배에다가 차를 싣고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비행기로 많이 또 다니긴 합니다만. 근데 그 공약도 사실 제주도민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숙박을 안 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당일치기 관광도 지역에서는 많아지고. 좀 다소 다른 어떤 그러네. 이익관계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 또 바다 위를 떠서 가는 비행기든 배든 맛이 해저 터널 글쎄요. 자,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도 있고. 자, 다음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성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추가 장관 지명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보건복지부 장관 두 후보자를 여성으로 지명을 했고 식약처장 여성.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차관급에 해당하는 특허청장도 여성을 지명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인실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을 특허청장에 지명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산대 출신 첫 변리사이자 국내 세 번째 여성 변리사인 이인실 회장이 내정이 됐는데 뭐 과거 고정관념을 깨고 변리사라는 새로운 길에 도전해서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이 내정자야말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창조적 도전을 격려 지원하는 거다. 그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여성이 지명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인사 방침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어때요? 여성으로 쭉 하는 거.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기사가 네. 한국일보의 한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다는 말인데요. 네. 칭찬이 윤 대통령을 계속 바꾼다라는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번에 이제 SNS를 통해서 이 얘기를 했듯이 예. 뭐 그때 정책 방향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순발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뚜렷한 국정 철학이 없이 그때 이제 휘둘리는 것 아니냐라고 또 볼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예. 호남 인사들의 발탁이 없다는 지점을 지적을 하면서 일종의 그 비꼬기로 예. WP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한테 호남 출신은 그렇게 실력이 없냐고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또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이제 유연하게 정책 방향 가져가는 거는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왜 그렇게 바뀌게 됐는지를 네.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국민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외신 기자 질문, 돌발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이런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나오고 자, 이렇게 또 외신 기자가 질문을 해야 각성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이제 또 비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이제 국내 네. 평론가들의 비판에도 좀 네네. 각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WP라고 달아요. 네. 뭐 이제 약자를.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4532님이 신청하신 이 디저트송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손실지원금 받으시고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관의 해뜰 날 신청합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김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죠. 수백 가지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배추나 무, 오이를 비롯한 채소류를 주재료로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외에도 과실류나 해조류 또는 동물성 재료를 주재료로 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재료에 명칭이 들어간 김치도 있지만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것들도 있는데요. 봄, 여름에 많이 먹게 되는 나박김치는 야채 따위를 납작 얇고 네모지게 써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 나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설렁탕에 곁들여 먹는 깍두기는 부사 깍둑과 관련이 있습니다. 깍둑은 조금 단단한 물건을 작고 대중 없이 써는 모양을 뜻합니다. 깍두기를 글자로 쓸 때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깍두기의 첫 음절의 받침은 기역이고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는 디귿입니다. 이것을 깍두기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특히 두 번째 음절을 쌍디귿으로 혼동하기 쉬우니까요.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치 가운데 비늘김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통무를 돌려가며 비늘 모양으로 저민 다음에 그 틈에 소를 넣어서 통배추와 함께 담그는데요. 또 무나 배추를 간장에 절여서 당장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김치를 벼락김치라고 한다는 것도 참고로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동네 정치부터 깔끔하게 오픈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 동네는 우유팩수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 밤에도 밝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엔 운동기구가 별로 없어서 저 멀리까지 다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우리 가족의 편의를 위해,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우리 동네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개표방송 KBS 1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KBS 58분 날씨. 비가 때이른 더위를 식혀준 덕분에 오늘은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이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 대전, 대구 26도, 강릉, 광주 24도, 부산 2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흐린 하늘의 자외선도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저녁까지 비가 오락가락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남해상의 비구름이 물러가고 북쪽에 또 다른 구름대가 영향을 주는 건데요.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에 5mm의 비가 가끔 오겠고 경북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모레 새벽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조함을 해소해주기엔 이 비의 양이 워낙 적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과 강원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 부산, 울산, 밀양, 합천 등 경남권까지 특보가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동쪽을 중심으로 메말라 있는데 강원 산지는 내일 오후부터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깨끗한 공기에 하늘도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정도 떨어져 좀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선거일인 수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4.2도, 습도는 61%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어제 확정된 추가 경정 예산 재정 지출을 한 달 내에 8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자 선정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사전 완료했고 오늘 오후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올여름 재유행이 있더라도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외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현재 금융 시스템의 최대 위험 요소로 물가 상승 압력을 꼽았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 80명 가운데 34%가 금융 시스템 1순위 리스크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지목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해외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에게 카드 비밀번호 유출이나 분실에 주의하고 각종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곧바로 카드사에 알리고 거래할 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6.1 지방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승리를 위해 마지막 총력전을 벌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먼저 국민의힘 선대위를 연결해서 막판 판세 분석 및 필승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계신 김형동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안동 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된 이제 사전 투표율이 20.62%. 자, 대선이나 총선보단 낮지만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에서는 역대 최고치인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사전 투표가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이 참정권 그다음에 지역 일꾼 뽑는 데 투표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당 입장에서도 애초 선거 캠페인 들어갈 때부터 많은 분들이 좀 투표장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캠페인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아마 많이 투표장에 나가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대선도 그랬지만 이제는 국민의힘도 아주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독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통념이 있었는데 요거 좀 깨졌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에 비교하다 보면은 샷을 두 번 던지거나 세 번 던지는 거, 그다음에 한 번 하는 거하고 상대적으로 두 번이나 세 번 샷 던지는 것이 훨씬 적중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어떤 통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번 지난 대선에 사전 투표율이 그렇게 높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는데 유효했다.
라는 자체 분석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의견이 분분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뭐냐면 사전 투표율이 높았으니까 본 투표율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방선거는 이제 투표율이 낮은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어차피 찍을 사람들이 미리 찍은 것이다. 지난번 이제 2018년이 60%를 조금 넘겼단 말이죠.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참 전국적으로 다 높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어느 정도 판세가 굳어지는 데는 아마 유권자분들께서 투표이 덜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수도권, 경기 지금 굉장히 치열한데요. 중부권으로 해서 여기는 아마 본투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특히 최근에 수도권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는 김포공항 이전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심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심판도 나올 것이다. 거기다 활용 점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항을 이재명 후보가 정말 나오셔가지고 그 어떤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상처만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계양을 주민들께서 그리고 수도권에 계신 유권자분들께서 현명한 판단하시리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에 이런 격전지 위주로 그리고 쟁점이 있는 곳 민생과 직결되는 그런 아젠다가 불거진 곳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나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5월 10일자로 여당이 되셔서 이제 불과 20일인데 야, 지금 이제 야당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4년 전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당시 주요 기사 헤드라인이 자, 여당, 이때 여당이 민주당입니다. 6.13 지방선거 압승, 보수야당 몰락. 이런 이제 헤드라인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선거 직후에 좀 어떤 제목의 기사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희망하는 거는 그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반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반사? 예. 지금 아직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저희는 겸허하게 선거운동에 임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정말 지역 곳곳에 지금 오늘도 우리 당 지도부가 제주도도 가시고 그다음에 대전도 가시고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는데요. 정말 지역마다 정말 절실한 그런 목소리 듣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결과도 그에 상응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겸허한 자세 강조하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도 많이 지금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최대 승부처는 경기다 이렇게 다 짚고 계세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김은혜 후보 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있고 이건 뭐 민주당은 중대범죄다 이렇게 이제 날선 공방을 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변수가 무소속 강영석 후보의 지금 완주 여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선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경기에서는 이재명 후보한테 뒤졌던 지역입니다. 5%포인트쯤 됐죠? 네, 1300, 1400 그 대단한 우리 유권자들, 도민들이 계시는데요. 어쨌든 지난번 지표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도전자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김은혜 의원에 대한 이런저런 악의적인 소문을 흘리고 있는데 의정생활 2번 그리고 사실상 공직생활 내지 공공기관에 근무를 쭉 해오셨기 때문에 수시로 검증을 받아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께서 안심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그 중에 하나가 또 김포공항 문제인데 또 그걸 인천으로 옮긴다. 남북권은 청주로 가도 충분히 탈 수 있지 않느냐. 정말 지방선거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지역의 삶에 대한 문제인데 첫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도 그렇고 후보자 개인도 그렇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주민들의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약간은 좀 저희는 정말 민생과 삶에 대한 그 부분에 공약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나 김동연 후보 측은 어떻게 보면은 중앙 정치를 자꾸 경기도에 접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마 유권자들께 크게 호응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강영석 후보도 있지만은 김은혜 후보
혼자서 그리고 우리 당이 독자적으로 경기에서도 역전승하리라 저는 그래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인구 유출이나 출산율 저하 등 지방 소멸 위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대선에 이어서 만약에 지방선거까지도 좀 승기를 잡는다면 이 지방 문제에 대한 해법 있습니까? 저 어제 마침 본회의에서 인구 소멸 지역 지원을 하는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차원에서도 가장 두 가지 키워드라 그런다 그러면은 국민 통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의 다른 말이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방선거 이번에 많은 결과가 나오고 우리 당이 좀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지역의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많은 지도자들, 그다음에 리더들을 통해서 지역을 고루고루 발전시키는 정책이 좀 더 힘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우리 사회자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지방 소멸을 막느냐 아니면은 이대로 수도권 쏠림으로 가는 어떤 한 곳만 몰아주는 대한민국이 되느냐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거가 아닌가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틀 남았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마지막 선거 전략 궁금한데 지금 예상해 보면 인천 계양을의 화력을 총 집중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보궐선거 지역이기도 하지만 큰 이슈가 되는 거는 분명하고요. 계양을 유권자분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일꾼 또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재명 지사 그쪽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본인이 상대원동에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 지역이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나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던 것이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계양에 와서 계양을 대표하겠다. 계양을 제2 판교 밸리로 만들겠다. 계양 주민들이 아무런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25년 동안 묵묵히 그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수를 펼쳐온 우리 윤 후보님께서 윤 후보가 훨씬 우리 계양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계양을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투표장에 꼭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자 연고도 없다. 25일 되지 않았느냐? 25년. 25일 대 25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영선 후보에 대해서 이 목동 거주설, 농지법 위반 의혹 이런 또 이제 비판점이 나왔어요. 어떻게 좀 해명하시겠습니까? 그 주소지 관련된 거는 보니까 어느 정도 해명이 됐고요.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잘 압니다. 아마 병원이 목동에 있었다 그러면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을 계양을에 두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냈고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영업 활동도 되지만은 우수를 펼쳐온 25년의 그 활동의 면면의 모습을 지역의 유권자들은 이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작은 흠에 대해서 부정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유권자의 판단을 가르는 중요 쟁점은 아니다. 아마 계양을 주민 여러분께서는 25일 선거만을 위해서 잠깐 메뚜기처럼 온 그 후보하고 25년 동안 꾸준히 그 할머니, 본인, 아기들 치료해준 우수를 펴온 우리 윤영선 후보 아마 찍어주실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정치 현안이면서도 지방선거 변수가 돼서 한번 여쭤보면요. 자, 지난 주말 사이 이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통과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오늘 정오부터 신청을 받고 빠르면 오늘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게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를 이게 바로 얼마 전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소급을 주장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이 되셨는데 민주당이 소급 주장을 하는데 이번에도 적용이 안 됐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될까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피해를 보신 코로나 정부 방역의 어떤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상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보면 현재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입법이 안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을 만드는데
지난번에 통과시킨 것이 소급을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지난해였죠. 일방적으로. 손실보상법. 그러면 제도를 일단 입법을 새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네. 근데 입법을 만들어서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원내대표도 몇 번 말씀을 주셨으면 다 추산을 했을 때 네. 통계를 냈을 때 600에서 1000만 원 최대 이 상간에 많은 피해액이 몰려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시급비 여름에 지금 에어컨 틀어야 되고 전기세 나가는 이런 소상공인들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 시급비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정부와 국민의힘은 끝까지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전 손해를 보상하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을 보면 당 쇄신을 둘러싸고 이제 최근에 내홍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적전 분열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표정 관리를 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자, 오늘은 이게 예. 봉합이 됐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봉합이 됐는 것이 네. 자기들이 이제 표현하는 게 봉합이지. 저 상대당 얘기를 굳이 제가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네. 근자에 최근에 한 열흘 동안에 봉합이라는 표현이 한 2-3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파열음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좀 민주당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정당으로서 좀 자정 능력을 갖고 제대로 된 리더십이 발휘됐으면 하는 그 정도의 말씀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정되기를 희망한다. 자, 이제 6.2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이 방송 듣고 있는 유권자분들에게 좀 한마디 메시지를 남기신다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이제 딱 20날 20하루 되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좀 덜 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중앙의회는 아시다시피 여소 야대인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힘있게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위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하고 어떤 문화 융성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지방선거에서 많은 표를 윤석열 정부 여당에 몰아주셔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공약했던 내용들이 힘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좀 기반이라 그럴까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하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늘 국민들만 바라보고 민생만 바라보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원 없이 일하게 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아마 제주도 갔거나 하여튼 요즘 홍길동 요새 다니는데요. 네네.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정말 윤석열 정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리고 낮은 자세로 늘 국민 옆에 있겠다라는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네, 개표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실 수 없으니까 2월 1일 이후에 좀 푹 쉬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 36시간 남았는데요. 네네네. 1분 1초를 정말 금곡서처럼 그렇게 뛰어다니겠습니다. 야, 시간으로 재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자, 지금까지 김형동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를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야, 오늘 또 한 주 건너뛰고 완전체가 됐는데요.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님, 시사 래퍼 랩진봉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자, 사전투표가 됐어요. 20.62%. 지방선거에서는 세 번째 사전투표인데 투표율은 가장 높았다. 자, 이게 좀 두 가지 의견이에요. 본투표율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고, 낮을 것 같은데 이제 사전투표가 안착이 돼서 어차피 찍을 분들 미리 찍은 거 아니냐.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낮아질 것 같아요. 네,
높을 떠나가지고 고만한데 사전 투표가 높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질 것 같지가 않은 게 열기는 아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은 사전투표 되게 높아가지고 네네. 엄청 높을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으나 80 가까이. 결론은 사실은 그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선보다도 지선은 더 이 지지자들이 이제 뭐 아주 정말 열혈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막 열심히 나가서 하기가 힘들어요. 워낙 이게 투표 용지도 많고 누가 누군지 몰라.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너무 정신도 사납고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그래서 저는 이 사전투표 지지율이 높은 거하고는 좀 별개일 것 같고 요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네. 아주 신난다는 부류들이 좀 있지만 또 너무 힘들다라는 부류들도 많아서 투표에 대한 얘기는 사실 많이들 안 하긴 안 하더라고요. 네네네. 열기가 뜨겁진 않다. 자,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한데요. 대선,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60.2% 수준에서. 뭐 그 정도 수준.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더 높아지거나 사전투표가 높았다고 해서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사전투표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네네네. 또 사실 이제 6월 1일부터 6일도 연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틀만 휴가를 내면 길게 연휴를 쓸 수 있어요. 황금 연휴를.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량으로 보면 전체 투표율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황금 연휴에 없는 걸 떠나려는 분들이 미리 찍은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이제 인천 계양을 여기가 참 관심 지역인데 이 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이 24.94. 전국 평균보다는 뭐 5% 높아요. 약 5%. 자,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결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노 변호사님 맞습니까? 아무래도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20%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4.94%? 네, 거의 4.3% 정도 높은 거의 거잖아요. 5% 가까이. 그러면은 꽤 높은 거고 사실 계양을은 뜨겁죠. 이번에 송영길 후보가 거기를 이제 놓고 나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뭐 대선 후보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훨씬 높은 지지를 보이겠거니 생각했으나 생각보다는 또 접전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일 급박한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사전투표 동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지지층 결집이 맞을 것 같아요. 결집이 맞다. 뜨겁다. 최 교수님도 같은 해석이세요? 뭐 비슷한 해석이에요. 예. 그럼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라든지 또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고 하는 열망이 어느 정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뭐 물론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이제 떨어뜨리려는 또 의도를 갖고 계속 하잖아요, 공격을. 그런 부분들이 결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지지 열망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했다고 보여져요. 대체적으로 물론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전 투표가 어느 전부나 보수의 어느 한 진영의 결집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열망이 조금 더 결집됐을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간절함 이런 부분들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투표에 나서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렇게 집회 시위 같은 거 하면서 힘들게 했다는 그 보수 쪽 유튜버인가요? 그분이 이번에 이재명을 완전 지지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옷을 입고 그쪽 동네를 다니면서 계양을 다니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욕 좀 해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기억하세요? 아니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완전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그 파란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지지자로 행세하면서 지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욕을 잘한다는 걸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겠죠. 약간 신종 네거티브네요. 그러면서 욕을 해달라고 이재명 후보를 만나니까 그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욕해 주세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 그렇게 머리를 써서라도 그렇게까지 해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그 동네에 있다면 사실은 이 뭐 24.94%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또 이재명 지지층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유튜버 지금 말씀하신 유튜버 또 시민단체 대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인천지검에 7명을 고발한 그런 상황이네요.
자, 영화 킹메이커에 옛날 선거 때 비슷한 게 나와요. 맞아, 그런 게 나와요. 네, 흑색 이제 선전을 오히려 상대당 옷 입고 네. 선물 줬다 뺏었다 하면서. 야, 그런데 또 요즘도 이런 일이 있는 그거 보신 거 아닐까? 몰랐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인천 계양을 말씀하신 대로 초기 여론조사로 보면 상당히 격차 있게 낙승할 것처럼 보여지다가 이제는 뭐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되면서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다 보니 새로운 또 이슈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를 듣고 이어가죠. 서울 9호선 계양 테크노밸리 연장을 시작으로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이재명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청주공항, 경기 남부국제공항, 인천공항으로 기능이 좀 분산될 수가 있고요.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3-4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표를 구하는 당이 콩가루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에 제주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송영길 대표가 무지하게 밀었고 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국토위 간사인데요. 예. 제가 여러 가지 분석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다라고 그때 저 얘기를 했었죠. 네,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이재명 후보, 송영길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거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반론. 마지막에는 조응천 의원이거든요. 국토위 간사인데 이게 같은 당의 국토위 간사도 이거 안 되는 공약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것 같은데 이 지금 벌어진 파장을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득실로 보면. 글쎄요. 저는 사실은 이 공약이 갑자기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후반에. 예전에 대선 후보 할 때는 또 김포공항 이전 안 시키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네. 나서 이거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이 공약의 실효성, 이 공약을 내세운 이유. 물론 이제 뭐 확인을 해보면은 그쪽을 다 이전시키고 거기를 새롭게 개발을 해서 강서 지역을 국민들을 위해서 좀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뭐 잘해주겠다는 뜻이고 그러면 제주도 관광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뭐 KTX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뭔가 좀 점진적인 다른 종류의 방법을 채택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나와 있던 다른 그런 국토 개발 방법하고 또 안 맞거든요. 김포공항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롭게 지금 하겠다는 게 많았어요. 이 계획이. 그래서 이 공약은 저는 조금 저로서는 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그럼 솔직히. 약간 좀 이 선거 후반에 워낙 팽팽하다 보니까 던졌는데 좀 무리수다. 글쎄요. 근데 이제 김포공항이 없어지게 되면 서울에서 또 인천까지 가려면 이제 아마도 그 거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속도가 또 빠른 다른 탈 것이 있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당장으로서는 잘 다른 쪽에 있는 서울 사람들이나 이런 지역 사람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제주까지 내려가서 제주 관광에 타격 있다. 이렇게 연계 라인에 끝까지 갔어요. 지금 현실화할 가능성은 좀 어렵습니까?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저는 의견 조율이 조금 이루어지고 나서 발표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그 지역의 후보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도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해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또 제주 후보는 딴 얘기를 하고 네, 네. 또 경기도 후보도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네, 이래서 약간 좀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이제 개념은 이런 것 같아요. 첫째는 그 KTX나 이런 부분들 인천공항에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교통 방법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전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주장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결국 김포공항 지역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이제 좋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송영길 후보가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이 발표가 되면 그게 당내 분란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접전이기 때문에 던졌는데 오히려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또 봐야 됩니다. 자, 이재명 후보 대선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김포공항 존치
강서구의 자산이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자산에서 이전 대상이 된 셈이에요. 자, 말씀하신 대로 제주 지역 후보들에게 불똥이 튀어서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 긴급 기자회견 열었고요.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지휘하는 상황의 이 후보. 자, 이게 지금 그럼 노 변호사님 마이너스가 될까요? 저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번에 뭐 대선 진 거는 진 건데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윤호중 지난주에 내용. 네, 그 내용이 엄청나게 시끄러웠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도 사실은 깨끗하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자중질환이다, 뭐 계파 갈등이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봉합이 되면서 뭔가 이제 지지자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지선은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하던 상황에 갑자기 이 김포공항 이슈가 터져 나오니까 만약에 이게 민주당 전체의 당론이라든가 민주당 전체 후보들이 전부 다 오케이를 한 거라든가 뭐 이랬으면 또 상관없었을지도 그렇죠. 몰라요. 근데 지금 당장 조홍천 의원도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우리를 괴롭히는 거냐 김한규 후보도 이런 있고.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온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니 민주당은 도대체 선거를 하겠다는 거냐 아니냐. 그다음에 민주당은 하나의 목소리가 있냐 없냐. 자중질환이 계속 된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이야 당연히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무조건 찍을 수 있겠지만 중도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사고를 해보면 이거 민주당이 점점 이상하게 산으로 가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공약이 실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뭐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득도 안 됐지만 그걸 따져보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던져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갖게 되는 인상 이런 걸 좀 생각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은 굉장히 지금 빨라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콩가루 발언에 이어서 국민의힘은 제주 선대위를 해체하고 김포공항 이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그리고 지금 제주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야,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논란 이게 하루 이틀 아까 최 교수님도 이건 마이너스다. 내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꼭 내지 말아야 했다는 건 아니지만 조율이 된 상태에서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짧죠. 네네. 그리고 제주 선대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정쟁으로 활용하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이제 뭐 잘 걸렸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제주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여론조사 쭉 추이를 보면 민주당이 우세했어요. 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았고 이걸 이제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좀 뭐 선거 전략상은 좋을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사이에. 근데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그 정도로 국민의힘이 원하는 만큼의 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미 사전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선거 전체의 판도를 바꿀 만큼 제주에서 그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계속 던지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제주의 선거 판도를 바꾸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제 만약에 실행이 되더라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당장 무슨 바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옮겨야지 당장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민청공항으로 옮긴다면 민청공항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서울 시내에서 그런 KTX나 뭐 아니면 다른 철도 라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지금 국내선 이제 비행 횟수를 다 흡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내일 하루아침에 뭐 당장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토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게 공약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야 이거 와닿기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강남 구민들은 청주공항으로 가시오. 강북 구민들은 서울에 이제 원주공항으로 가시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청주 원주는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엄청 멀죠. 뭐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강원도 그리고 이제 또 충청권 이런데 자 오세훈 후보가 이재명, 송영길을 퇴출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자산이다라고 했다가 3개월 만에 번복하는 입장인데 송영길 대표 시절에도 김포공항 이전 얘기는 또 있었기 때문에 이 서울시장 후보가 이 공약을 주도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김포공항 때문에 뭐 발전이 잘 안 된다. 예전에 김포공항은 정말 그랬었지만 이제 인천국제공항 생기고 나서부터는 정말 여러 가지로 그 효용성이나 활용성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을 당시에는 그 주민들의 수건 사업 비슷한 거였으니까 그 말을 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그 말을 사실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거기 없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런 공약을 내세우니까 같이 동의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그런 공약은 대선급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사실 뭐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여러 분들이 다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 후보는 본인이 이제 말해놓은 게 있고 또 원래 주민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동조는 한 걸로는 보이는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내막이. 그러니까 이게 대선 주자급이다라고 하는 이제 정도의 좀 빅이슈를 던지면 체급이 좀 될까? 이런 고민이었을까? 아니, 그리고 중요한 게 인프라를 갖춰놓은 다음에 이러한 공약이 나와줘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인프라가 없잖아요. 자, 또 뭐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가 제주지사 출신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라 이렇게 또 요구하기도 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주간 이슈 먼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3660님은요. 남쪽 지역 사는 유권자입니다. 김포든 제주도든 지역민에겐 아무 상관없는 뉴스네요. 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세요. 이게 지방선거기 때문에 특히 더 이런 대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이틀 연속 윤 대통령 집무실에 방문하면서 정치적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저 이제 팬클럽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해서 보도도 딱 됐는데 이 강아지들도 있고.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뭐 방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뭐 방문할 수 있죠. 네네. 이제 배우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이틀 연속 이제 방문한 거잖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나 일이 있지 않으면 그 직무를 하고 있는 대통령실에 계속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업무에. 물론 뭐 업무에 또 활력소가 될 수도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부인 보시면 힘이 나고 이래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또 발령견 데려와서 그렇게 시간을 일정 부분 뺐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어차피 만나시잖아요. 지금 출퇴근하시니까. 근데 굳이 낮에 특별한 급한 일이 아니면 업무하고 있는데 방문하시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도 또 비서진들이 와서 결제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정말 중요한 어떤 전달 사항이 있거나 꼭 필요한 걸 놓고 왔거나 집에 이래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면 모르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서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일반 회사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그런 일들이 뭐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뭐 그냥 방문하는 것 자체를 제가 비판하고 싶진 않은데 대통령의 업무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비서진이나 이런 분들도 오시면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혹시나 이제 대통령이 집무하는데 이렇게 집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데 자주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뭐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혹시 또 뭐 이제 뭐 공휴일 같은 때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서 딸과 술래잡기 하고 뭐 이런 가족적인 장면들은 또 이게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이제 보도도 일부 있거나 예전에 옛날 뭐 제클린 케네디 같은 경우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집무실에서 뭐 도시락 나눠 먹는 샌드위치 먹는 장면도 있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소프트한 그런 뭐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것을 지금 나눈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출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행동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대통령 내외는 그런 것을 연출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뭐 최진무 교수도 말했지만은 그게 이제 어쩌다 한번 그리고 정말로 이제 이 일에 오랫동안 이 대통령을 하셔서 이제 뭐 정말 현안도 없고 좀 여유롭고 이럴 때 하셨으면은 더 좋았겠죠. 근데 지금 대통령 되신 지 얼마 안 됐고 정말 정신도 없고 사실은 집무실도 제대로 지금 갖춰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지금 최영일 평론가나 최진봉 교수님도 네네. 직장 생활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네네네. 사모님들이 한 번이라도 오셨어요? 아니요. 신분 나왔어요. 아니 저는 아까 최진봉 교수님이 이게 부인이 오면 좀 힘이 날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셔서 힘이 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무섭지 않을까요? 직장의 부인이 찾아오면? 아니 그리고 보세요. 그럼 불편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아재들은. 다른 직원들도 되게 불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오바마 대통령의 딸과 숨바꼭질 얘기하셨는데 그거 되게 부적절해요. 오바마 대통령의 딸이 아빠하고 숨바꼭질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아빠하고 딸의 사랑을 느끼지 네네. 딸이 아빠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게 할 거다 이런 그렇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이제 부인이 특히 대통령 부인은 좀 더 이렇게 다른 이미지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바마 딸도 왔었었는데 뭐 걱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차원이 다르다. 네, 모르겠어요. 좀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는 걸로는 인정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은 이제 최 교수님 이제 대학 연구실에 사모님이 방문하고 나서 그 느낌의 경험을 좀 알려주세요.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대통령 비서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아까 이제 방문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득인지 실인지 또 이제 노 변호사님은 너무 잦으면 특히 이제 이 취임 초기에 연출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비판은 옳습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네네. 말의 의미는 그냥 네. 방문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하고 비서실은 직접적 연관이 없고 사진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사진? 모르겠어요. 이제 이걸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사진 누가 찍어서 어디에 누가 언론사에 네네. 제공했느냐의 문제. 그건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찍힌 사진들, 산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이 네네네네. 있었잖아요. 집 근처. 네, 그런 사진들이 공개가 됐어요. 언론에. 그럼 누가 찍어서 어디를 통해서 공개가 됐느냐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 이건 비서실 영역과 연관이 돼 있다고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방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방문했을 수 있는데 그 사진을 굳이 찍어서 언론사에 왜 제공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방문을 할 수 있죠. 뭐 좋습니다. 방문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사진 찍어서 언론사에까지 제공해서 그게 보도가 나오도록 하는 게 과연 또는 뭐 SNS에 그게 공개되도록 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문제예요. 그게 왜 국민들이 알아야 되죠?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에 방문했다 발령과 함께 이게 그렇게 뉴스 가치가 높은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국민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알 이유도 없고요. 뭐 방문했으면 방문한 거지. 이 업무에 관련된 거나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근데 그 사진이 누가 찍어서 어떤 방법으로 제공이 돼서 SNS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지 네네. 하는 부분은 비서실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왜냐하면 그 업무는 비서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뭐 예전에 독자 제공이라든지 비서실이 공식적으로 찍어서 제공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이 그런 SNS에 사진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사는 의외로 많이 쏟아집니다. 주로 이제 가십성 기사 많죠. 대통령 집무실 방문, 또 강아지와 산책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특별히 패션, 뭐 장신구, 옷 이런 또 이미지 메이킹 기사가 출처가 다 불분명해서 단독으로 나오는데 사진을 보면 독자 제공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건희사랑 팬카페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내조가 약속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 노 변호사님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때 건희사랑 카페 회장이죠. 강신학 변호사가. 강신학 변호사. 네. 이거는 내가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요청이 왔고 또 사진도 그쪽에서 먼저 제공해서 내가 그거를 이제 올린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참 그게 거기까지도 좋은데 기사에 항상 보면은요, 뭐 얼마짜리 얼마짜리 완판, 뭐 국내산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김정숙 여사가 다닐 때는 공식적으로 뭐 어디 가서 봉사를 하거나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이제 화제가 됐었지만 청와대 사진사가 찍고.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저는 못 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이제 젊고 아름다운 대통령 부인이어서 사람들이 재밌어 할 거라고 좋아할 거라고 해서 언론에서 이걸 다루는 건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뭔가를 원해서 얻고자 하는 것인지 그걸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요거 언론학자에게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노 변호사님 이제 답변으로 가름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가름을 질문이 이렇게 크로스됐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질문을 노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려고 한 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또 이제 이건 검찰이 하기로 했고 허위 이력 의혹, 7시간 녹취록,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경찰이 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서면 조사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서 이 의혹 보도는 제대로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혹 보도가 제대로 될까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려된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랬잖아요. 공정과 상식에 맞게 수사하겠다. 네네. 그러면 그 바로미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수사가 고민정원이 그렇게 질문을 한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 가지 수사 방법이 있다. 뭐 직접 조사할 거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수사 방법이 있다면 계속 피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대답을 들어보면. 소환 문제였죠. 소환 문제. 그러니까 서면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끝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선 전에는 그렇게 많이 보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와 관련된 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언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인데 그리고 대통령 부인은 어쨌든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어떤 규정도 없어요. 헌법상에 그렇죠. 보면. 네. 그러니까 그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대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동일하게 대우가 되고 있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언론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미디어 문제를 변호사님께 수사 문제를 언론학자에게 물어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 주간 이슈 먼데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PD님이 이런 걸 다 쏘네요. 불고기 버거 세트. 야, 확 땡깁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불고기 버거 세트를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문평론가님은 이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빨간 리본 달고 오셨네요. 자, 네. 그런데 소식은 암울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이 지난주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인데 이 경찰의 대응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24일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탄복을 입고 학교에 난입한 18살 고등학생이 총을 난사해서 어린이 19명과 어른 2명 등 최소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을 했죠. 이제 좀 전에 추도식이 있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근데 당시에 신고를 받고 경찰 19명이 출동을 했는데 곧바로 진압에 들어가지 않고 교실 복도 바깥에서 무려 48분이나 대기하면서 그 사이에 피해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 지휘관이 이 사건을 총기 난사가 아닌 인질극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현장 상황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진입을 했었으면은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었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이 더 분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에 대한 징계와 형사 고발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자, 하지만 미국 경찰은 명백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소송에서 보호를 받을 면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그러면 경찰의 이 면책권을 어디까지 보호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지휘관이 나는 총기 난사가 아니고 인질극인 줄 알았다. 그러면 이제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또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군요. 자,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전에는 청소년들이 총기 규제해달라. 이게 노벨평화상 후보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이 총기 규제 얘기는 안 나오는데 뚜렷한 대책이 지금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 24일 날 이 참사가 있었는데 29일에도 미국 오클라호마주 동부 도시인 테프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또 났어요. 네, 1명이 숨지고 청소년 2명을 포함한 7명이 다쳤거든요. 영국, 호주, 캐나다 등 35개 나라 정도가 개인의 총기 소유를 허용을 하고 있지만 미국처럼 총기 난사 사건이 심각한 곳은 없습니다. 영국이 총기 소유 국가인 것도 잘 모를 거려. 그러니까요. 예. 자, 지난해 미국에서 총 693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도 이달 기준으로 210건을 벌써 넘어서는 등 미국에서는 뭐 총기 사고 일상화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총기 소유 어떠냐? 연방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권총은 21살, 소총은 18살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미국 전역에 풀린 총기의 숫자는 3억 5천만 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악된 것만이에요. 인구를 넘어서네요. 그렇습니다. 자,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에서 전역에 풀려있는 총기를 제대로 관리할 시스템도 예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총기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네네. 가지고 있거든요. 자, 2010년 이후 범죄에 사용된 무기의 출처에 대한 연방수사국 FBI의 통계를 보면은 문제는 약 60% 이상이 암시장 제품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총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네네. 자, 게다가 총기법은 연방법이 아닌 주의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규제가 안 되나요? 앞으로도 규제가 되기 힘들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뭐 대포폰, 대포차 이런 얘기하는데 대포총이 있는 거네요. 미국은. 그렇죠. 60% 이상이 불법으로 돌아다닌다. 자,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뭐 해마다 수십 명, 지금 600여 건이 넘는다고 하니까 1년에도 정말 많은 인명이 총기 때문에 생명을 잃는데, 자, 미국의 총기협회는 총회를 열었다고 해요? 아, 예. 앞서서 사실 미국의 총기 규제 왜 안 되느냐. 네. 사실 여기에 미국 총기협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네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나라고 로비 단체 중에서 가장 돈이 많고 최대 로비 단체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국 총기협회인데요. 참사 발생 사흘 만에 그것도 참사가 발생했던 텍사스 주에서 사흘 일정으로 미국 총기협회 총회가 개막이 된 겁니다. 네네. 그들은 총이 아니라 악이 문제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신원조회 등 총기 규제 강화로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한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악의 존재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무장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린 더 무장해야 된다 이러면서 네네. 총을 든 나쁜 사람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총을 든 좋은 사람이라면서 오히려 총기 무장을 부추겼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행사장 밖에서는 학부모를 비롯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오늘은 당신 아이들이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면요. 네. 국가가 왜 필요하고 연방경찰, 주경찰, 보안관이 왜 필요하며 다 지금 총으로 막으려면 총을 차고 다녀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부 무법시대가 되는 거죠. 선생님들도 네. 교실에서 내가 총을 가지고 있게 해달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 이런 막 얘기까지 해요. 들어오니까. 아이고, 네. 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오히려 자신을 지켜야 한다. 총기 구매가 더 증가한다. 그러니까 뭐 이 총기 회사만 돈을 버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 상황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는 아예 그냥 국가 전쟁이죠. 합법적인 폭력이라고 부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3개월을 넘겼는데 지금 출구 전략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포문을 연 건 미국의 뉴욕타임즈인데요. 19일자 사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를 되찾으려는 군사적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네. 승리에 대한 환상을 추구하지 말고 전쟁을 끝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23일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도 우크라이나가 그냥 현재의 영토 상태를 인정하고 러시아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네네. 최근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의 정상들도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단 여기서 이제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죠. 조지 소로스만이 이 우크라이나 침공은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면서 서방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뭐 여기에 폴란드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들도 계속해서 러시아를 패배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6일 어떻게 끝날까, 우크라이나 승리 구성 요소를 두고 균열이 등장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승리를 요구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승리의 형태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에서 승리의 정의가 같은지를 두고 분열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복잡하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문제인데. 네. 자, 이제 2014년에는 크림반도를 이제 러시아가 그냥 장악했고, 이번에 지금 돈바스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돈바스에서 지금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지역을 다 장악을 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마리우폴이 또 중간에 있는 거고. 맞습니다. 자, 국제사회 의견 이렇게 갈려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라는 정의가 나라마다 다 다르다. 자, 당사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뭐
다른 나라가 자 지금 영토 빼앗긴 거 그냥 받아들이고 빨리 전쟁 끝내자라고 하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뉴욕타임즈 사설에 대한 강하게 반발하면서 22일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토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계속해서 24일 일본 NHK 방송, 28일 네덜란드 공영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도 여기서는 근데 한 발 약간 양보를 했어요. 뭐냐면 영토를 러시아 침공 전인 2월 24일 이전 상태로 탈환하지 않는 한 휴전 협상은 어렵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크림반도까지 다 되찾겠다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양보할 테니까 제발 좀 이런 의미예요. 약간. 예. 그리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떠냐. 사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82%의 응답자들이 전쟁이 장기화한다고 해도 영토 양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냐. 영토 일부를 포기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부입니다. 하지만 결정이 필요하다면 국민 투표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보면 영토 일부, 뭐 돈바스 지역도 우리 못 내주겠다. 그렇죠. 계속 싸우겠다. 이게 국민 다수의 입장이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다. 왠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걸 좀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전쟁의 피로감이 지금 워낙 높아졌고요. 유럽 내에서도 식량 가격도 폭등하고 에너지 가격도 폭등하니까 더 이상 전쟁이 장기화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은 무시할 수도 없고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불고기 버거 세트 받으실 분 1442 3660-1554 0791-0090 3954님입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 월요일 오후 힘을 내시고요.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